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기 고문을 당하다. 숙군 수사팀에 구속된 박정희 소령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연란에게 쪽지를 써 고백한 내용. 현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진실일 것이다. 8살 아래인 그녀에 대한 박정희의 집착은 대단했다. 만약 이때 이연란이란 여인이 없었고 박정희가 달아났다면 그의 생애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을 것이다. 잡혀와 처형됐든지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었든지 월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면하고 감옥살이를 했다면 6.25 동란이 터지고 정부가 후퇴할 때 다른 좌익수와 함께 처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 박정희는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의 애절한 고백은 그러나 빨갱이가 싫어서 월남했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니 하면서 배신감을 가누지 못했던 이연란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연란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구속된 얼마 뒤 조카 박재석과 한 여인이 서울로 올라와 관사에 찾아왔다고 한다. 이들은 이연란에게 재욱이 엄마가 알게 될지 모르니 서대문 형무소에 면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박재석과 같이 온 여인은 박정희의 죽은 형 박상희와 친한 서울 여자였다. 그녀는 이연란을 보고서는 이렇게 참한 색시가 어쩌나 라면서 김호남이 가출한 이야기, 박정희가 이혼 수속을 하려고 했으나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연란은 이때 처음으로 박정희가 결혼해 11살 낳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체포되기 전 어느 날 박정희는 이연란의 손을 잡고 한참 쳐다보더니 참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의아했는데 일이 닥치고 보니 말 못할 사정을 털어놓으려 한 것임을 알았지만 이현란은 배신감으로 용서가 안 되었다는 것이다. 나를 아내로 맞을 때 암시를 주었어야지. 장가가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니 정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성애, 이자도 모르는 여자인데 도저히 이해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군적도, 사랑도, 나중엔 어머니도 잃게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풍전등화로 내몬 박정희의 좌익 모험이 지옥의 계절로 그를 인도한 날은 1948년 11월 11일이었다. 그의 체포를 알려주는 공식 문서는 국내에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과 과장 카터 제이 에거트 교수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한국군 헌병사령관 담당 미 군사고문관 보고서에 박정희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문관 WH 세코대위가 한국군 참모총장 담당 미군 고문관에게 보고한 이 문서에는 반란 행위로 구금된 장교들 명단이란 제목으로 7명의 명단이 적혀있다. 이영섭 해군 중령, 나학수 소령, 안영길 소령, 안기수 소령, 최남근 중령, 오동기 소령, 박정희 소령. 왜 박정희가 최병덕 대령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때 최 대령은 지금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참모총장이었고 육군 총참모장은 이응준 대령이었다. 박정희를 체포한 것은 국군의 모체로 불리는 1연대의 정보주임 김창룡 소령이었다. 초대의 1연대장은 최병덕이었고 그는 김창룡이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장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김창룡이 최병덕의 결재를 얻어 박수령을 체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를 살리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년기에 국군에 피바람을 부르게 된 숙군 수사는 김창룡이란 인물을 한국 현대사의 무대에 악역으로 등장시킨다. 일제시대엔 관동군 헌병하사관, 국군에서는 특무대장, 그리고 1956년에 40세로 암살될 때까지 빨갱이란 말에 이를 갈면서 군내의 좌익 숙청을 일생의 천직으로 삼았던 그에 대한 평가는 천당과 지옥만큼이나 엇갈린다. 일제시대의 고문 기술자들을 부리면서 관제 빨갱이를 양산한 이승만의 충복에서 군내의 공산세포를 미리 제거해 6.25 동란 때 국군의 붕괴를 예방한 구국의 영웅까지 인물평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김창룡. 그가 여자와 부패를 멀리하고 부하들을 반공이념으로 의식화시켜 그야말로 악귀처럼 공산당과 치열하게 대결해 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함남의 영흥에서 출생한 그는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일제 관동군의 헌병하사관으로 있으면서 주로 소련과 연계된 공산주의자들을 적발하는 일을 하다가 광복을 맞았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친구와 친척의 고발로 2번이나 소련군에 체포되고 2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2번 다 탈출해 1946년 4월에 월남했다. 김창룡은 서울역 앞에서 거적대기를 쓰고 열흘을 지내다가 관동군 정보하사관 출신인 친구 박기병에게 발견된다. 박기병은 일찍 군대에 들어와 연대장이 돼 전북 이리에 있는 사면대로 부임하는 길이었다. 박기병은 김창룡을 3년대에 본부 중대장으로 있던 이한림 부위에게 보냈다. 허름한 군복 차림에 머리를 빡빡 깎은 김창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이 부위님, 무슨 일이건 좋으니까 공산당 때려잡는 일만 맡겨주시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산당 놈들에게 복수할 곳만 정해주십시오. 이한림은 초면에 벌써 집요하고 무서운 강기가 여지없이 번득이는 김창룡을 2등병으로 입대시켰다. 6달 뒤 김창룡은 상관의 추천을 받고 사관학교 3기생으로 입교했다. 김창룡은 나는 3기생의 8알이 적색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5.1균 생도대장, 조병건 교수부장, 김학림 중대장이 공산당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간파했다고 했다. 김창룡은 졸업한 뒤 1연대 정보장교로 부임했다. 그는 1연대 정보반을 군내 좌익 수사의 본산으로 만들었다. 국군 지휘부에서 좌익 수사를 꺼리고 있을 때 김창룡만이 우직하고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나자 비로소 군 수뇌부는 김소령에게 좌익 숙청의 실무를 맡긴다. 박정희는 이 김창룡에게 걸려든 것이었다. 박정희 소령이 수감된 곳은 지금 신라호텔 부근의 남산 기슭에 있던 헌병대 영창이었다. 박정희는 여기서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수사팀장인 김창룡 1연대 정보주임에게 써낸 자술서를 읽어본 사람으로서 유일한 생존자는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과장이던 김한일. 박정희와는 사관학교 동기였고 20여 년 전 기독교 목사로 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김창룡한테 들었는데 박수령은 구속되자마자 이런 때가 올 줄 알았다면서 자술서를 쭉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대구 폭동에 가담했다가 피살된 박상희 형의 집을 찾아가 봤더니 이재복이가 유족들을 도와주고 있더랍니다. 이는 공산당 선언 같은 책자를 가져다 주면서 남로당에 가입하라고 꾀었고 형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더랍니다. 자술서를 읽어보니 박수령은 이념적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인간관계에 얽혀서 또 복수심 때문에 남로당에 들어간 감상적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군내 남로당 조직원들의 이름들을 많이 털어놓았다. 특히 박수령이 중대장으로 1년 남짓 근무했던 사관학교 내의 남로당 세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박정희와 친밀했던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 김점곤 과장은 김창룡 소령을 따로 불러 때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정희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자술서를 잘 썼다고 해서 얌전하게 대접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해 4월 3일부터 시작된 제주도 폭동과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통해서 군내 좌익이 저지른 동료 군인들에 대한 학살은 많은 수사관들을 난폭하게 만들었다. 수군 수사의 기본 성격은 숙청이었다. 적법 절차와 인도주의가 낄 수 있는 여지는 좁았다. 박정희는 헌병대 영창에서 한동안 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넘어갔다. 여기에는 전군에서 붙들려온 수군 피의자 1000여 명이 건물 2개동에 수용돼 있었다. 김창룡은 형무소에서 방을 빌려 상주하면서 신문을 벌이고 있었다. 박정희 소령과 같은 무렵에 구속된 김도영은 김창룡의 조사실로 불려갔다. 김창룡 소령, 이한진 대위 등 수사관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전기 고문을 받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박정희였다. 너도 불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고 겁을 주기 위해서 고문하는 것 같았다. 김소령을 신문하던 사람이 너 이러다간 죽으니 우선 아무나 대고 재판받을 때 부인하라고 충고했다. 김소령은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에서 같은 연대에 장교 2사람을 찍었다. 이 둘은 구속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김소령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자마자 공비토벌에 투입됐다. 경인지구 부대의 숙군 책임자는 특별부대 정보처장 차호성 소령.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김창룡의 조사실 옆방을 쓰고 있었다. 어느 날 김창룡 방에 들어갔더니 박정희 소령이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었다. 차 소령은 친면이 있는 그에게 말했다. 박형, 이왕 자백하려면 깨끗이 털어놓으세요.
솔직히 불어야 속도 후련해질 것이오. 너무 걱정 마시오. 박정희는 이미 다 털어놓았다고 대답했다. 박정희를 신문한 사람은 일제시대 학병 출신으로서 힘이 장사인 이한진 대위. 그는 사관학교 5기생으로서 당시 중대장 박정희와는 사제지간이었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이고 그와 친하다가 최남근에게 포섭될 뻔했던 한웅진 대위는 이즈음 박정희를 면회간 적이 있었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이고 그와 친하다가 최남근에게 포섭될 뻔했던 한웅진 대위는 이즈음 박정희를 면회간 적이 있었다. 박정희는 처참한 몰골이었다. 무좀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약을 사넣어주고 왔다. 박정희가 남로당 세포라고 털어놓은 사람들 가운데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 아마도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리라. 그들 중 한 사람이 육군 항공사관학교 교수부장 박원석 대위였다. 1949년 1월 박정희 담당 수사관인 이한진이 사관학교 5기 동기생이기도 한 박대위를 연행해 갔다. 항공사관학교 교장 김정렬은 일본 사관학교 4년 후배인 박원석 대위가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다음날 명동 증권거래소 건물 안에 있던 김창룡의 수사본부를 찾아갔다. 음산한 분위기였다. 곳곳에서 신음소리, 수사관의 고함소리가 어두컴컴한 복도를 타고 들려왔다. 김창룡은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서 정규 일본 육사 출신에게는 고분고분한 특징이 있었다. 그는 김정렬에게 예의를 갖췄다. 아니 남의 교수부장을 빨갱이라고 잡아가면 어떻게 하오? 아닙니다. 그놈은 빨갱이가 틀림없습니다. 증거가 있소? 예,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김창룡이 차트를 펼쳐보았다. 웬만한 사람의 키를 넘을 만큼 큰 차트에는 남로당 수뇌부를 정점으로 해 밑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퍼져나간 남로당 군사조직표가 그려져 있었다. 깨알같은 글씨로 조직원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박원석 대위의 이름은 박정희 소령 밑에 올라 있었다. 아니 박원석이가 무엇을 했길래? 드러난 것은 없지만 박정희의 세포입니다. 김정렬은 박정희가 일본 육사 57기 유학생대에 다닐 때 박원석이 58기로서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정도로만 짐작하고 있었는데 같은 세포라니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김정렬은 몇 달 전의 일이 생각났다. 항공사관학교 창설을 주도할 간부 7명이 육군사관학교에서 15일간 교육을 받는데 담당 중대장이 박정희 소령이었다. 박 소령은 일제시대의 군경력이 훨씬 선배인 김정렬과 박범직을 매일 저녁 숙소에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김정렬은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것을 알고 유심히 그를 관찰했다. 명망대로의 인물됨이었다. 그런데 그가 좌익이라니. 김정렬이 박원석은 물론이고 박정희 소령도 내가 보기엔 빨갱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김창룡은 아닙니다. 그는 확실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다.